한국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의 복도는 온통 하얀색이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진료실 문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얽혀 있었다. 6년, 새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세상의 전부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진료실 안에는 새 쌍둥이 중 첫째인 민준이가 있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을 안고 태어났다. 5살이 된 지금까지 약물로 버텨왔지만 최근 들어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형아 괜찮을까?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어온 것은 둘째 민서였다. 여자아인 민서는 동그랗고 큰 눈이 엄마를 쏙 빼닮은 애교 많은 아이였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괜찮을 거야. 우리 민준이 씩씩하잖아. 내가 혼내줄 거야. 형아 아프게 하는 나쁜 병균들. 막내 민혁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비장하게 외쳤다. 민혁이는 장난기 넘치는 얼굴이었지만 형제들을 지키려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다. 서연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잊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지난 6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유일한 이유였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부터 무겁고 권위적인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련의와 인턴들을 5-6명이나 거느린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무리의 중심에서 마치 행성을 거느린 태양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하얀 가운, 냉철하고 지적인 눈빛,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차진욱, 한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의 최연소 교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수술 권위자.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환자의 심장을 살리는 데는 천재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서툴렀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의 등장에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길을 비켜섰다. 하지만 술래잡기를 하며 장난치던 민혁이와 민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잡히면 죽는다 민혁이가 외치며 달려가다. 그만 차진욱의 다리에 그대로 쿵하고 부딪혔다. 악 작은 비명과 함께 민혁이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예졌다. 진욱을 따르던 수련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차진욱 교수의 앞길을 막다니. 진욱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차가운 질책이 나오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닿아 그대로 얼어붙었다. 엉덩이가 아픈 것도 있고 민혁이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뒤따라온 민서도 넘어진 동생을 걱정하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차진욱의 세상이 멈췄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하지만 저 크고 깊은 눈망울은 6년 전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한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사고로 잃어버린, 그의 심장에 묻어버린 그녀, 서연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과 논리가 마비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의사였지만 눈앞의 이 비현실적인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서연의 시간 역시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지난 6년간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울게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6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그녀의 첫사랑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차진욱.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른 두 사람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얼어붙어 있는 동안 아이들의 시간은 순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서는 빤히 차진욱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목걸이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낡은 사진 속의 남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이는 진욱의 하얀 가운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복도의 무거운 침묵을 가른 것은 아이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아저씨.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진욱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혹시 우리 아빠예요? 그 순수한 질문은 6년간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폭발시키듯 열어젖힌 한마디였다. 차진욱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서연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병원의 하얀 복도에서 6년간의 거짓말과 숨겨진 진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혹시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차가운 복도 공기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차진욱의 머릿속은 거대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데이터 오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말도 안 돼. 그의 첫 번째 생각이었다. 우연의 일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리고 저 깊고 슬픈 눈망울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단 한 사람, 한서연의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아이들 뒤에 서 있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한서연. 6년의 세월이 흘러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그건 분명 그녀였다. 그가 사랑했고 잃어버렸고 그의 세상이 잿더미가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 죽었다고 믿었던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지난 6년간 쌓아 올린 얼음 성벽이 거대한 망치에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차진욱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령이었다. 그녀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본능, 지난 6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모성애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 그녀는 재빨리 민혁이와 민서의 손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다.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얘들아, 이리 와. 저 아저씨 바쁘신 분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끌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이 유령으로부터, 이 끔찍한 환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유령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환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뜨겁고 단단했다. 서연아, 한서연, 당신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 그녀가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유령이 아니다. 그는 진짜다. 살아있다. 공포는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과 끔찍한 의심으로 변해갔다.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6년 전 그 사고로 분명히 죽었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그녀의 말에 이번에는 진욱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나 그 사고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였어.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당신은 별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죽었다고 했어. 유골함까지 봤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화재 절벽에서의 추락 사고가 아니었다고 아버님이 직접 보여준 사고 현장 사진과 사망 진단서는 뭐란 말인가?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와 그녀의 말이 교차하는 순간 6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비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나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잔인하고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의 아버지, 대한의료재단 차영수 회장. 우리 엄마 울리지 마요.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민혁이가 엄마를 붙잡은 진욱의 손을 작은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이의 외침이 두 사람을 비극적인 진실의 심연에서 잠시 끌어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진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은 민준이를 데리고 나왔다.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보호자분, 민준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간호사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에 살아있는 전설인 차진욱 교수가 한 여자의 팔을 붙잡고 있고 그들 주위에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울먹이며 서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진실의 폭발보다 현실의 위급함이 더 빨랐다. 서연은 미친 듯이 진욱의 손을 뿌리치고 아픈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6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도, 살아 돌아온 연인을 만난 충격도, 아픈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모두 하찮은 것이 되었다. 차진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든 진실의 파편들로 너덜너덜해진 채 이제 막 진료실에서 나온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또 다른 분신,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심장병 환자였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외과 의사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6년. 그의 아버지가 훔쳐간 세월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가 되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단지 두 연인을 갈라놓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 아이의 존재와 한 아이의 생명까지도 앗아갈셔 있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분노는 자신을 속인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 병원의 시계는 6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차진욱과 한서연은 병원 구석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흘렀고 그 강물 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방금 전 복도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파편들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기억은 6년 전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의 차진욱은 지금처럼 차가운 권위자가 아니었다. 그는 30시간 연속 근무에 찌들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면 눈을 빛내던 열정 넘치는 흉부외과 3년차 레지던트였다. 병원 내에서는 차기 병원장의 아들이라는 후광과 천재라는 별명이 동시에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런 배경보다 자신의 손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 순간을 더 사랑했다. 한서연은 당시 병원과 협력하여 일하던 프리랜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잡한 인체의 구조와 수술 과정은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의사들이 놓치는 미세한 혈관의 구조까지도
정확하게 그려내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고, 그녀의 그림에는 차가운 의학 정보 너머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차진욱이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 수술에 대한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딱딱한 사파에 불만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서연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 속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우주처럼 보였다. 이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곧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연애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짬을 내어 마시는 자판기 커피, 새벽녘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서의 짧은 대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우는 그를 위해 그녀가 가져다준 따뜻한 도시락. 그 소박한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 소중했다. 진욱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 수술을 성공시켰을 때의 희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그의 꿈까지. 서연은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고 그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다. 어느 드문 휴일,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심장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내 심장은 수술대 위에서 수없이 고쳐봤지만 진짜 내 심장을 고치는 의사는 당신뿐이야. 서연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평생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심장을 지켜주겠다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대한의료재단의 회장, 차영수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다. 차 회장은 아들 진욱을 자신의 의료 제국을 물려받을 완벽한 후계자로 여겼다. 그에게 진욱의 인생은 철저히 계획된 청사진이었고, 부모도 배경도 없는 고아 출신의 한서연은 그 청사진에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의사는 의사와 결혼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가문에 걸맞은 집안의 딸이어야지. 저런 근본 없는 아이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의 반대는 완고했다. 하지만 진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연은 자신의 뱃속에 세 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기쁨을 안고 지방학회에 참석 중인 진욱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폭우와 비바람, 그리고 끔찍한 사고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회가 열린 상한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진욱이 타고 있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뉴스가 TV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 그리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온 차영수 회장. 그는 며느리에게 대하듯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 사진과 사망자가 차진욱으로 명시된 경찰의 초기 보고서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진욱이가 마지막으로 자네를 위해 남긴 것이라네. 차 회장은 거액이 담긴 통장을 건넸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모욕이었다. 그녀의 존재를 돈으로 지워버리려는 의도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듯한 절망 속에서 서연은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버텼다. 그녀는 돈을 거절하고 그를 괴물처럼 쳐다본 뒤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같은 시각 차진욱은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그는 다른 도로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로 머리를 다쳐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비통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서연 양이 자네를 보러 오다가 머물던 펜션에 불이 났다고 하더구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미안해. 아버지는 그에게 한 줌의 재가 담긴 유골함과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았던 진욱은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무너져 내렸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모두 죽이고 오직 수술에만 미친 듯이 매달리는 얼음 심장의 의사가 되었다. 기나긴 회상이 끝났다. 다시 현재 병원 카페.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훔쳐간 6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다. 우리의 6년, 아버님은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진욱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차갑고 무서운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라면 아들의 인생쯤은 아무렇지 않게 부숴버릴 수 있는 괴물이라는 것. 과거의 슬픔은 이제 현재의 차가운 분노가 되어 그의 심장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폭풍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현재의 재앙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소아심장과 진료실 안, 차갑고 푸른빛이 도는 모니터 화면에는 민준이의 작은 심장이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각종 검사 결과와 3D로 구현된 심장 모델은 한서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소아과장이자 이 분야의 권위자인 김 교수의 굳은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차진욱과 한서연을 번갈아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준이는 활로시 사증 중에서도 폐동맥 폐쇄가 동반된 가장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약물로 버텨왔지만 심실 중격의 결손 부위가 커지면서 심부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 성공할 수 있나요? 김 교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옆에 앉은 차진욱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은 성인 심장 수술보다 몇 배는 더 어렵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아이의 심장은 너무나 작고 혈관은 약합니다. 이 수술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에 가까운 성공률로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김 교수의 시선이 진욱에게 굳게 박혔다. 바로 차진욱 교수님, 당신입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6년 만에 만난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이 오직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잔인한 현실. 차진욱은 모니터 속에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작은 심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환자의 심장이기 이전에 그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의 심장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애원하는 눈빛으로 진욱을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의료재단 회장실. 차영수 회장은 병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류에는 소아과 병동소란 발생 보고라는 제목 아래 한서연과 새 쌍둥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당혹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오점을 발견한 자의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6년 전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흔적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의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최 원장, 지금 당장 내 아들 녀석을 그 아이에게서 떼어놓게. 절대 그 아이의 근처에도 가서는 안 돼. 하지만 회장님, 그 아이의 수술은 차 교수님만이. 다른 의사도 있지 않나. 흉부외과 박 교수. 그 친구도 실력 있는 의사야. 최 원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박 교수가 유능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번 케이스처럼 복잡한 수술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성공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자신의 친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비정한 명령이었다. 차 회장은 최 원장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는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성공률, 그건 하늘에 맡기는 거지. 중요한 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거야. 내 말 뜻, 알겠나? 그는 아들과 한서연,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엮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친손자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병원의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왔다. 병원장 최 원장은 직접 진욱의 연구실을 찾아와 재단 이사회에 공식적인 결정을 통보했다. 환자와 보호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 행위가 어렵다는 것이 재단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민준군의 수술은 박성준 교수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진욱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그 위선적인 공식 결정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검은 손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의료 윤리나 병원 규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과거의 비밀을 덮으려는 아버지의 잔인한 발악이었다. 그 결정, 아버님의 뜻입니까? 최 원장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진욱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 소식은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병원장실로 달려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병원의 방침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병원 건물 앞에서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6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처럼 그녀는 여전히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였다. 그날 밤 진욱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홀로 민준이의 차트를 보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 가득 복잡하게 얽힌 아이의 심장 혈관 구조가 떠 있었다. 그는 환자의 데이터가 아닌 아들의 생명을 보고 있었다. 서연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성공률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라던 아버지의 비정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지난 6년간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다. 아버지가 설계한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뺏어갔고 그의 아들의 존재를 숨겼으며 이제는 그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진욱은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외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6년간 잠들어 있던 뜨거운 용암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민준 환자 수술, 제가 집도합니다. 내일 아침 가장 큰 1번 수술실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수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제국을 향한 한 아들의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이 있는 병원 5층 복도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차진욱의 선전포고는 하룻밤 사이에 흉부외과 전체를 뒤흔들었다. 병원장의 공식적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수술을 집도하겠다는 최연소 교수의 반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위험한 반란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차진욱이 제1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자 최 원장과 수술이 배정되었던 박성준 교수가 유령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 교수, 지금 뭐하는 겐가 최 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건 회장님 명령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 환자야, 차 교수. 옆에 서 있던 박 교수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원로로서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 것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네가 뭔데 내 수술을 맘대로 빼앗아가려 하는가? 차진욱은 멈춰서서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6년간 담겨있던 공허함 대신 맹수의 것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 수술, 박 교수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폐동맥 폐쇄를 동반한 활로시 사징 수술 경험 없으시지 않습니까? 성공률 50% 미만의 수술에 아이의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순 없는 것이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현재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외과의로서 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이 수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고 어젯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할 말을 잃은 최 원장과 박 교수의 분노 서린 시선이 따갑게 박혔다. 수술실 입구에는 한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대치를 모두 지켜보았다. 병원이 물리적으로라도 그를 막을까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진욱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6년간의 고통과 오해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위로 부모라는 절박하고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내가 수술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닌 서약이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다리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아이를 향한 한 남자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속삭였다. 살려주세요. 우리 민준이 꼭 살려주세요. 진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몸을 낮춰 민서와 민혁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아저씨가, 아니,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색하고 낯선 단어가 그의 입에서 힘들게 흘러나왔다. 아빠가, 형아, 꼭 낫게 해줄게. 걱정 말고 엄마랑 같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아빠.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 그 한마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까지도 뒤흔들었다. 민서는 큰 눈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이는 경계심 대신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욱은 마침내 수술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그의 수술팀, 어벤져스라 불리는 최고의 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 전체를 뒤덮은 살벌한 분위기를 알았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병원장이나 회장이 아닌 수술대 앞에서는 신이 되는 남자, 차진욱을 향해 있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손을 소독하고 수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는 신성한 의식, 그가 푸른색 마스크를 쓰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혼란은 사라졌다. 이제 오직 그와 그의 팀, 그리고 그가 곧 손에 쥐게 될 작은 심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아들의 심장이 같은 시각
차영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원장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진욱이 자신의 명령을 꺾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보고였다. 못들 하는 갱가 당장 끌어내지 않고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평생 자신의 말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었던 아들이었다. 용납할 수 없는 반란이었다.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수술이 끝나자마자 차진욱을 이 병원에서 파면시켜 내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어. 그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비서에게 명령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 여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건더기를 찾아내 통제불능의 상황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 하는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술실의 문이 닫혔다. 수술 시작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진욱이 수술대 앞에 섰다. 그의 손 위로 무균 처리된 수술 장갑이 끼워졌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간호사가 그의 손바닥 위에 차가운 메스를 올려놓았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세상을 창조하는 신처럼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복되는 서연이 남은 두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병원 속에서 세 사람은 작고 연약한 섬처럼 보였다. 민준이의 생명을 그리고 한 가족의 미래를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는 거대한 진공의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고 모든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다. 한서연은 두 아이를 양옆에 앉히고 붉게 켜진 수술 중 램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이 저 문 너머 작은 수술대 위에 놓여 있었다. 씩씩한 척하던 민혁이도 애써 엄마를 위로하던 민서도 이제는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지금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차영수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 몇 명과 원무가 직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연이 앉아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교묘하게 계산된 크기였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6년 전에 차 교수님 발목 잡고 사라졌다는. 그러게 듣자 하니 고아 출신이라던데 어디서 애를 셋이나 낳아와서 저러는 건지. 꽃뱀 아니야. 병원장 아들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했다가 돈이나 뜯어내려고 다시 나타난 거겠지. 불쌍한 건 우리 교수님이지. 독이 묻은 화살 같은 말들이 서연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가장 약해져 있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 더러운 말들을 들을까봐 두 아이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수술실 안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차진욱은 신들린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모니터에 비친 작은 심장과 그의 손끝에 들린 섬세한 수술 도구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이 아이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메스를 쥔 그의 손끝에 6년간 알지도 못했던 부성애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수술이 중반을 넘어 인공 심폐기를 가동하고 잠시 심장을 멈추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잠시 동안의 정적 속에서 수술 내내 그의 곁을 지키던 마취과 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진욱과 레지던트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동료였다.
차 교수, 괜찮나? 오늘따라 유독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진욱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동료의 그 한마디는 그의 머릿속에 있던 작은 의심의 씨앗에 불을 지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끝나고 진욱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연구실로 돌아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며칠이 민준이에게는 가장 큰 고비였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에 찬 연락도, 병원장과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6년 전 그날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그의 두뇌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 앞에서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백지 위에 기억의 파편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2개의 사고. 아버지는 서연이 화재로 죽었다고 했다. 서연은 내가 추락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한 연인에게 각각 다른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천문학적으로 희박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말의 흔적이었다. 둘째, 사망진단서. 그는 컴퓨터를 켜 아버지가 건넸던 서연의 사망진단서 4번 파일을 열었다. 그는 의사였다. 그는 이 서류가 어떻게 발급되고 처리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발급기관과 담당 의사, 서명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했다. 지난 6년간 슬픔에 눈이 멀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다. 셋째, 자동차. 아버지가 보여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불타버린 자동차 사진.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자신의 사고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단순한 가드레일 추돌 사고였다. 그렇다면 그 사진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는 이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 내의 모든 시스템은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었다.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는 수술실에서 자신을 걱정해 주었던 마취의과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 병원 밖에 허름한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 진욱은 자신의 모든 의심을 털어놓았다. 6년 전 그날, 뭔가 이상해. 형. 아무래도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한 것 같아. 이 교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진욱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평생 헛된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다. 내 매제가 경찰서 강력계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네. 그 친구라면 6년 전 기록이라도 먼지까지 털어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중환자실에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일 무렵 진욱은 탐정이 된 이 교수의 매제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6년 전 사고 당일 서연이 머물렀다던 펜션 인근 지역 소방서의 출동 기록이었다. 해당 일자, 해당 구역, 화재 발생 및 출동 기록 없음. 진욱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화재는 처음부터 없었다. 아버지의 거짓말은 이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병원 복도를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들은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메스. 차진욱의 목소리가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에는 6년간의 혼란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아들을 마주한 절박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수술대 위, 작은 생명에 대한 외과의사의 절대적인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제1수술실은 거대한 우주선 내부처럼 고요하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초록색 수술포 위로 비추는 무영등의 하얀 빛, 심전도와 혈압을 알리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 인공심폐기의 낮은 소음,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집도의 차진욱. 그는 이 공간의 신이었다. 수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먼저 아이의 작은 가슴이 열렸다. 흉골이 절개되고 갈비뼈가 벌려지자 그 안에 담긴 작고 붉은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필사적으로. 그러나 위태롭게 뛰고 있는 민준이의 심장이었다. 진욱은 잠시 숨을 멈췄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아들의 심장이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냉정한 집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캔율라 삽입, 바이패스 준비. 가느다란 관들이 아이의 대동맥과 대정맥에 연결되었다. 곧이어 인공심폐기가 아이의 혈액을 대신 순환시키기 시작했다. 심정지 확인, 바이패스 시작합니다. 마침내 모니터의 그래프가 평평한 직선을 그렸다. 필사적으로 뛰던 작은 심장이 멈췄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진욱의 손이 마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심실 중격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미리 준비한 인공 심낭 패치로 꿰매어 막았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이용한 그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더 정교했다. 다음은 이 수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 좁아진 폐동맥을 넓히고 막혀버린 폐동맥 판막을 재건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아예 약한 혈관 조직을 피해 마치 무너진 고속도로 터널을 한 땀 한 땀 복원하듯 피가 폐로 흘러 들어갈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수술실 밖 서연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수술 중이라고 쓰인 램프의 붉은 빛이 그녀의 망막을 태울 듯이 내리쬐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욱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아이들을 낳고 홀로 키워온 지난 세월, 그리고 그가 유령처럼 다시 나타난 며칠 전까지 모든 기억들을 수만 번씩 되감았다. 민서와 민혁이는 엄마의 양옆에 꼭 붙어 잠이 들어 있었다. 민서는 잠들기 전까지 오빠 민준이와 의사 아저씨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이 지금 서연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수술이 4시간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다. 교수님,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실세동입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멈춰있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수술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하지만 진욱은 흔들리지 않았다. 리도카인 2cc 주입해. 제세동기 준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다. 그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하며 동시에 하던 수술을 계속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위기 상황이야말로 그의 천재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몇 분 후 위험한 고비가 지나갔다. 경고음이 멈추고 모든 수치가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왔다. 수술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리더가 왜 신의 손이라 불리는지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수술의 마지막 단계가 왔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순간 크로스 클램프 제거. 준비. 진욱이 대동맥을 막고 있던 겸자를 떼어내자 붉고 따뜻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1초, 2초, 5초.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미동 없는 직선이었다. 제세동기. 10줄로 차지 완료. 클리어. 작은 몸이 전기 충격에 한번 튀어 올랐다.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침묵했다. 진욱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다시 20줄 클리어. 다시 한 번의 전기 충격. 그 순간 기적처럼 삐.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평했던 직선 그래프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롭게 태어난 심장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발 순환 회복, 바이패스 종료합니다. 수술실 안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진욱이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욱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무겁게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48시간이 민준이에게는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어요. 수술 중 램프가 꺼졌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가장 길었던 밤은 지났지만 아직 새벽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본 채 불안하고 위태로운 희망 속에서 다시 한번 기나긴 기다림을 시작해야 했다. 소아 중환자실은 생명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에서 공존하는 섬과 같은 곳이었다. 수술을 마친 민준이는 수많은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차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가슴만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지난 48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인큐베이터의 작은 창을 통해 아들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힘을 내달라고 속삭였다. 차진욱은 외과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매시간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서연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불안과 희망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며 말없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심박수를 알리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대화였다. 위태로운 회복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병원 밖에서는 진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설탐정 곽 팀장은 진욱에게 두 번째 보고를 보내왔다. 6년 전 한서연에게 진욱의 추락 사고를 통보했던 경찰관은 사고 처리 직후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고 그 직후 그의 가족 명의로 거액의 아파트가 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돈의 출처는 대한의료재단과 연결된 유령 회사였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서는 핵심 증인을 만나야 했다. 6년 전 차영수 회장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였던 김영철. 그는 사고 직후 해고되어 지금은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진욱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는 급한 학회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나섰다. 동료 이 교수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어촌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낡은 방파제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한 늙은 남자가 김 기사였다. 한때는 차 회장의 그림자로서 권력의 언저리에 있었을 그는 이제 세월과 죄책감에 짓눌린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진욱이 다가가자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리 가시오. 진욱은 그를 협박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새 쌍둥이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입니다. 김 기사님, 6년 전 그날 회장님께서 제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고 했다. 대체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인간적인 호소와 아이들의 사진이 담고 있는 순수한 생명력 앞에서 노인의 무너져 내린 양심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김 기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 차 회장은 진욱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한서연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들의 미래에 오점이 될 그녀와 아이들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김 기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고 폐차 직전에 똑같은 차종을 구해 진욱의 소지품 몇 개를 넣어두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이 머물렀다던 펜션의 화재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6년 전 그날 차 회장이 했던 말을 읊조렸다. 진욱이의 미래를 위한 작은 수술일 뿐이다. 암적인 존재는 미리 잘라내야 하는 법이야. 자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와 뱃속의 손주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불렀던 괴물. 진욱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김 기사는 속죄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왔다. 그는 해고당하기 직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차 회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다고 했다. 녹음기에는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자신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건네며 평생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경고하는 차영수 회장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괴물의 목소리였다. 진욱은 밤새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왔다. 자동차 안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며 그것을 수술이라고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 지난 6년간 그를 짓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경멸로 변해 있었다. 새벽녘 그는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곧장 소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 민준이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아이는 힘겹게 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살려낸 아들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 아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남자를 심판할 무기가 들려 있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끝났다. 이제 정의를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대한의료재단 회장실은 차가운 침묵의 요새였다. 차영수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세운 병원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쉴 새 없이 떨리는 손끝이 그의 내면의 폭풍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들의 반란, 그것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던져진 폭탄이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들을 파면시키려 했지만 병원 내 여론은 신의 손을 잃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차진욱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한서연이 함께였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조용하지만 강한 증인이었다. 차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감히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저 여자는 또 뭐냐. 당장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진욱은 아버지의 분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아버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욱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장실 안에는 6년 전 김 기사에게 암적인 존재는 미리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던 차영수 회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증거 돈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내 놈은 아직 세상을 몰라. 진욱은 아버지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건 아버님을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법과 돈으로는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심판은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저는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와 당신의 핏줄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은 고발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차 회장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소리쳤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 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에게 흠집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했을 뿐이다. 흠집이요. 진욱은 기가 막혀 되물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와 제 아이들이 아버님 제국의 흠집이었습니까?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한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6년간 겪어온 고통을 이겨낸 자의 단단함이 있었다. 회장님께서 버리신 그 흠집들이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서가 그렸던 의사 아빠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의 미래를 지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드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할 행복을 훔치신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림은 그 어떤 법적 증거보다도 더 날카롭게 차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림 속에는 그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담겨 있었다. 진욱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민준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무리 지우려 하셔도 저희는 가족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있던 대한의료재단 후계자 임명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자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제국을 물려받는 대신 제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차영수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이었다. 법의 심판도 사회적 몰락도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물려줄 유일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완전히 부정당한 것이다. 차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찢어진 서류 조각과 아이의 그림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권력과 텅 빈 외로움뿐이었다. 진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자신의 무너진 왕국 속에서 홀로 남겨진 늙고 초라한 폭군만이 흐느끼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진실을 되찾고 빼앗겼던 가족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그날 이후
대한의료재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던 폭군은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왔다. 차영수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차진욱은 아버지를 고소하는 대신 그를 진실이라는 가장 잔혹한 감옥에 가두는 것을 택했다. 아들에게 완전히 부정당하고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행복을 파괴한 대가였음을 깨달은 노인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성벽처럼 높고 텅 빈 저택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주말 오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들 사이 돗자리 위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5 가족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민준아, 그렇게 많이 뛰면 안 돼. 한소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니던 민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V자를 그렸다. 아이의 가슴에는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아이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성공적인 수술 이후 민준이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괜찮아. 이제 민준이는 나보다 더 튼튼해. 차진욱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서연의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6년간 그를 지배했던 얼음 같은 냉기와 공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한국대학교 병원의 스타 교수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 의료계는 그의 결정에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제 명성과 권력 대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시립병원에서 흉부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의사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서의 헝클어진 머리를 묶어주려 애썼고 민혁이에게는 캐치볼을 가르쳐 주었다. 지난 6년간의 부재는 그렇게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들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그는 더 이상 의사 아저씨가 아닌 조금은 어색하지만 든든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진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진욱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나도 그래. 미안해. 서연아.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약속할게. 그의 약속은 6년 전 남산타워에서의 맹세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하고 진실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빠 엄마같이 놀아요. 아이들이 달려와 2 사람의 품에 와락 안겼다. 5개의 심장이 하나의 커다란 온기가 되어 서로를 감쌌다.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갑고 하얀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그들의 비극은 이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푸른 잔디밭 위에서 희극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거짓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진실과 사랑으로 지어진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완전히 멎었다. 그들 가족에게는 마침내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